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바이 셰이크 모하메드의 전 부인 하야 빈트 알 후세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왕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2019년 하야가 3,100만 파운드, 하나 약 557억 원과 두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셰이크와 이혼한다고 말했으며 셰이크가 그녀를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셰이크는 하야가 보안 요원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우선 하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야는 진짜 공주로 요르단 왕실에서 태어나 그녀의 아버지는 요르단의 전 국왕 후세인 이븐 탈랄입니다. 하야가 3살 때 어머니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고 후세인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야는 승마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죠. 승마는 정말 부유한 왕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입니다. 하야가 말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특별히 중형 트럭 면허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 면허는 말을 운반하고 전 세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범아랍 지역 스포츠 대회에서 경기 중 승마 종목으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하야는 요르단을 대표하여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그의 요르단 역사상 첫 여성 올림픽 선수로서 기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2006년 하야는 국제마술연맹 회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야의 성장 배경은 꽤 서구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 정치학, 경제학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전통적인 이슬람 공주와는 전혀 다른 현대 요르단 여성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야 공주와 셰이크 모하메드 두 사람은 마술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하야 집안에는 말 운반 전용으로 보잉 747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하야보다 25살 많았지만 두 사람은 관심사와 이익이 일치하며 하야는 셰이크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죠. 비록 요르단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후세인 가문은 여전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하야는 공식적으로 두바이 왕비가 되었고 두 사람은 다양한 국제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명의 자녀를 낳고 깊은 궁궐에 거주하며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힌드 대왕비와 달리 하야는 첫 번째 부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야는 셰이크 모하메드가 가장 사랑했던 왕비였으며 셰이크와 같은 침실에서 지내는 것은 물론 외출할 때도 특권을 누렸습니다. 다른 왕실 여성들은 전통적인 아랍식 롱로브와 머리 스카프를 착용해야 했지만 하야는 현대적인 드레스와 하의를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첫 번째 부인은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야는 2007년과 2012년에 셰이크 모하메드에게 쌍둥이 아들을 낳아주었고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에서 종종 애정을 과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하야는 셰이크 모하메드에 대한 경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4명의 가족은 행복이 가득 차 있었고 거의 완벽한 왕실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국 왕실이 주관하는 마술대회에 자주 함께 참석했으며 엘리자베스 2세와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15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야 공주가 두 자녀를 데리고 밤새 두바이를 떠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도망친 뒤 다시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자택에 도착한 후 즉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변호사인 피오나 샤클린턴 여작을 고용했습니다. 게다가 하야는 영국 당국에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 변호사는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영국 왕실의 전속 변호사로 영국 여왕에 의해 여남작으로 봉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7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우 활기차고 활동적입니다. 그녀는 많은 유명한 이혼 사건에 참여했는데 예를 들어 찰스 필립과 다이애나 프란체스 스펜서의 이혼 사건도 그녀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다이애나가 법정에서 왕비의 칭호를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다이애나에게는 1,700만 파운드, 305억 원만을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성의 공적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녀는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의 소송도 도왔습니다. 원래 그의 아내는 1억 2,500만 파운드, 2,248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2,330만 파운드, 437억 원만 받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그의 아내는 법정에서 그녀에게 물을 뿌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법정을 떠나며 얼굴을 닦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처했습니다.
결국 이 이혼 소송은 그녀에게 500만 파운드, 89억 원의 수익을 안겨주었으니까요. 그럼 다시 하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야는 단순한 이혼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 도망친 걸까요? 왜 정치적 망명까지 신청했을까요? 영국은 이혼의 성지로 불리는데 수많은 유명인의 이혼 사건이 영국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국 법은 이혼 판결 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더 유리한 편입니다. 부부가 영국에서 인정받는 결혼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 장기 거주지가 있으며 결혼이 이미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관계가 파탄난 경우 영국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바이의 법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혼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고 여성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자동으로 남편에게 가게 되죠. 2019년 셰이크는 일방적으로 하야와의 이혼을 선언했고 그날은 하야의 아버지 후세인이 돌아간 지 20년이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하야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정말 너무한 일일 수도 있겠죠. 결국 두 사람은 영국에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혼 사건은 금액이 45억 파운드, 약 8조 원에 달해 영국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양측은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셰이크 측은 하야가 경호원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퇴역 군인인 러셀 플라워스가 경호원으로 지명되었고 셰이크의 변호사는 이 경호원이 하야 곁에서 5년 동안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야가 이 경호원에게 차와 집을 포함해 많은 값비싼 선물을 주었고 하야는 자주 그 경호원을 지정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인스타그램에 긴 시를 올려 하야의 불륜을 고발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신뢰를 배신했다. 너의 거짓말은 이제 드러났다. 나는 너에게 신뢰와 공간을 주었지만 너의 가장 큰 실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셰이크 모하메드의 문학적 소양이 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불륜에 관한 증거는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하야는 당연히 이를 부인했습니다. 경호원도 답변을 거부했고 셰이크 측도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두바이 법에 따르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석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하반신을 땅에 묻고 상반신과 머리는 드러내온 채 돌로 생명을 빼앗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이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남성은 자신이 임시 결혼을 한 것이라며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본 뉴스에 따르면 두바이의 강간법도 상당히 터무니없습니다. 남성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4명의 정직한 남성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야 왕비는 자신이 탈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의 신변 안전이 큰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괴롭혔다고 주장했으며 셰이크가 그들의 12살 딸인 알잘릴라 공주를 사우디 왕자에게 시집 보내 둘째 아내로 만들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야의 탈출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야 왕비가 탈출한 이유는 왕세자 함단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야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힌드 대항비의 아들인 함단이 왕위에 오르는데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야는 두바이 왕실에서 탈출한 첫 번째 인물은 아닙니다. 이전에 2명의 공주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두 공주는 두바이에 잡혀 돌아간 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감금과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 차례의 청문회를 거친 후 이 3개의 이혼 사건은 2019년 11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자기가 이길 수 없고 비난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차라리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저는 매우 바쁩니다. 저는 왕실 사람이라서 공개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런던에서 재판이 열릴 때 480만 파운드, 86억 원짜리 말을 한 마리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야 공주는 곧 판결 통지서를 받았고 첫 번째 교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런던 법원은 2가지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셰이크 모하메드가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는 하야 공주와 자녀들에게 위협과 불법 감금, 명예훼손 등의 죄를 범했으며 또한 공권력을 통해 하야의 미디어 팀을 탄압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하야가 자녀들의 양육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끝난 후 매우 기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반면 셰이크 모하메드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한 것이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님, 법원이 이 판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게 해주실 순 없나요? 제가 예전에 경마대회에서 당신을 위해 많은 돈을 썼잖아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신호가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 결과는 공개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아마 엘리자베스 2세와 요르단의 고 국왕 후세인과의 친분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자베스 2세는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야는 두바이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첫 번째 왕실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에는 요르단 왕실의 강력한 배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야의 가족 배경이 매우 깊고 강력했기 때문이죠. 하야가 영국에 도착하자 두바이 정부는 하야를 송환하려고 했습니다. 영국 측은 하야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자를 철회할 겁니다. 우리의 많은 협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조금 더 공부하시죠.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영국은 하야의 정치적 망명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영국은 명백히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야의 비자가 만료될 시점이 다가오자 하야는 두바이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요르단 국왕은 외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야에게 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요르단 대사관에서 대표 단장을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야는 영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 정부의 보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야는 런던의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 집은 역시나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하야의 동생인 알리 왕자는 하야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알리 왕자는 직접 영국에 가서 하야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두바이는 하야를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영국의 한 고위 법관은 셰이크 모하메드가 그의 전 아내 하야에게 과도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관은 하야에게 자녀들을 돌볼 책임을 부여했으며 이 판결은 두 사람 사이에 3년에 걸친 비상식적이고 고통스러우며 막대한 금액이 걸린 양육권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하야에게 5억 5천만 파운드, 9,891억 원을 초과하는 이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른 두 명의 탈출한 공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샴샤 빈트 모하메드 공주입니다. 샴샤 공주가 탈출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셰이크 모하메드는 그녀를 다른 왕실에 시집 보내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샴샤 공주는 두바이 왕실이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친구의 집으로 탈출하여 런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녀는 거리에서 한 무리의 근육질 남자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그들은 샴샤 공주에게 진정제를 주사한 뒤 그녀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탈출한 공주는 샴샤의 동생인 셰이크 하티파 빈트 모하메드 공주입니다. 2002년에 하티파는 첫 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 국경에 도달했지만 군대에 의해 발각되어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그 후 최소 3년간 격리돼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티파는 두 번째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르베라는 프랑스 상인으로 이전에는 특수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은 매우 전설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군에서 퇴역 후 두바이에서 개인 잠수함 사업을 시작했으나 어느 사업에서 셰이크를 화나게 해 두바이 전역에서 수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으로 도망쳤고 두바이 탈출이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핀란드 출신의 무술 강사인 티이나로 하티파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탈출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차례의 연습을 거친 후 하티파와 그녀의 코치는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두운 밤 몰래 해변으로 가서 모터보트를 타고 특수요원이 준비한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향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출발한 지 겨우 8일 만에 그들의 항해는 중간에 UAE 무장 군대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군대는 공주를 강제로 잡아갔고 코치와 특수요원은 아랍어로 된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해야만 풀려났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두바이가 준비한 것으로 코치와 특수요원이 공주를 납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코치와 특수요원은 런던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BBC 다큐멘터리 두바이 탈출, 사라진 공주가 방영되었고 하티파 공주가 탈출을 준비하기 전에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주들은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라서 정치적 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시집가게 될 도구로 키워졌습니다. 후에 전 유엔 인권 고위위원자 아일랜드 전 총리인 메리 로빈슨이 하티파를 방문했습니다. 하티파는 미소를 지었지만 사진 속에서 그녀의 눈은 조금 이상하게 보였고 눈빛이 무력해 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티파가 감금되었을 때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티파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하티파와 그녀의 언니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프리 하티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은 점점 사라졌고 그녀들을 구할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2021년 2월 17일 3년 가까이 신비롭게 사라졌던 하티파 공주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티파 공주는 자신이 별장 감옥에 갇혀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창문을 자신이 열 수 없으며 밖에는 5명의 경비가, 안에는 2명의 경비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티파는 자신이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도 어려웠고 이제는 태양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티파 공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나는 내 안전과 생명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야 왕비와 2명의 공주들이 두바이를 탈출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바이 왕실은 겉으로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친절한 면이 많습니다. 하야 왕비가 공개적으로 맞서 싸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요르단 가족 배경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똑같은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거액의 재산을 얻게 되는 상상을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것이 단지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사람은 부유한 집안의 후손도 아니고 자기 사업도 없으면서 갑자기 2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1대 부호 이춘평입니다. 그럼 그의 전설적인 인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2월 이춘평은 중국 강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1살에 문예병으로 문공단에 입대했으며 제대 후에는 베이징 영화 제작소의 경비처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혼혈 외모는 베이징 영화 제작소의 소장에게 눈에 띄었고 소장은 그를 한 영화에서 미국 군인 역할로 캐스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그의 코가 너무 높다며 병원에서 코를 갈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간호사는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춘평은 이를 모르고 그 간호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간호사의 남자친구는 이춘평을 불러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젊음을 자랑하며 이춘평은 그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해고당하고 3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년 후 노동교화 농장에서 의사가 그의 이력을 보고 그가 싸움 때문에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에게 위장성 궤양이 있다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이징 집에 돌아온 후 가족들은 기쁨을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그러니 네 여동생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너는 당분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춘평은 이를 이해하고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집을 한 채 구해주었고 아버지가 더 무엇이 필요한지 묻자 이춘평은 침대와 의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은 후 여자친구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때 이춘평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직업도 구할 수 없었으며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차별은 그에게 더 큰 상처와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춘평은 그 또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그는 정장을 빌려 입고 매일 자신을 세심하게 꾸며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베이징 호텔 로비에 가서 어떤 외국인이 자신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기를 꿈꾸었습니다. 1978년 어느 날 한 품격 있는 노년의 여성이 다가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잘 통했으며 대화 중 그녀는 자신이 이춘평보다 39살 연상인 미국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춘평과 외모가 매우 비슷하다고 했고 어느 점술가가 그녀가 동양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춘평에게 함께 미국에서 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춘평은 29살의 잘생긴 청년이었고 늙은 여성을 보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영국 부부와 함께 영국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차에 치여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결국 목발을 짚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노년 여성과의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지만 그녀는 이춘평을 잊지 못하고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춘평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양자이자 연인의 신분으로 그녀와 함께 미국에 갔습니다. 이춘평은 그녀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한 호화로운 차들이 열몇 대나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지만 그녀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춘평은 그녀와 함께한 첫 4년 동안 여성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맞이한 차들조차 여성은 자신이 빌린 차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또한 미국에서는 모든 지출이 반반씩이라며 이춘평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춘평은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중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7, 8개월이 지나서야 그는 여성이 사실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춘평이 자신에게서 돈을 노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춘평은 매일 새벽 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일하며 하루에 $50, 약 72,000원을 벌었고 그 후에는 여성을 위해 $30, 약 43,000원을 주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그가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걱정해서 그를 감시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는 점점 마음을 놓았고 이춘평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여성을 돌보며 마사지를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그 여성을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를 연인 겸 남편처럼 대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 여성이 2번의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춘평은 그녀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그녀가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한 8년째 그는 그 여성이 할리우드 스타였고 여러 곳에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 것일 뿐 나는 관심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25년간 그 여성을 돌본 가정부가 암에 걸려 $50,000, 약 7,220만 원을 빌리려고 했지만 여성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춘평은 가정부가 불쌍해 여성이 자신에게 준 카드에서 $50,000를 인출하여 가정부에게 주었습니다. 여성이 이를 알고 화를 내며 이춘평을 바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준 돈을 가정부에게 주었냐고 물었고 이춘평은 물러서지 않고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앞으로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 거란 걸 알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나중에 2배로 보답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 전 떠나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짐을 싸서 바로 캐나다 밴쿠버로 떠났습니다. 그 후 여성은 감시국을 통해 그를 찾았고 울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간 후 여성은 진심으로 이춘평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매일 밤 그를 안고 잤는데 이춘평은 자신이 여성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고 싶어 하면 그냥 안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춘평을 통해 여성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성은 점점 더 화를 잘 내고 특히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종종 이춘평에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춘평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춘평과 헤어지기 싫어서 모든 원망을 그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이춘평은 여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머니, 만약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제 물컵에 약을 넣어주세요. 저는 기꺼이 당신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성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춘평도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춘평은 여성의 죽음 직전까지 그녀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은혜는 이춘평에게 생명을 걸고 보답할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여성은 임종을 앞두고 67일 전에 이춘평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에게 약 100억 위안의 재산과 피카소 작품 3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1점을 상속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춘평의 13년간 진심 어린 동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임종을 맞기 직전 이춘평은 자신의 얼굴을 여인의 얼굴에 기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7시간을 함께 보냈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보며 이춘평은 그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릴게 라고 반복하며 말했고 그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성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4시간 동안 이춘평은 그녀를 아내라고 불러주었고 아마도 이 호칭의 변화가 여성이 그렇게 평안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남겨진 거액의 유산에 대해서는 이춘평은 일부만 자신이 가졌고 나머지는 여성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거액의 재산을 손에 쥐고 1991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뒤 첫 번째로 한 일은 20세기 90년대 사람당 연간 수입이 몇천 원에 불과하던 시기에 2천만 위안, 약 39억 원을 들여 롤스로이드 세대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는 빨간색 롤스로이드를 가장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중국 내 첫 번째 롤스로이드 컨버터블 스포츠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 차에 매우 고급스럽게 보이는 번호판을 장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도 부유한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춘평의 호화 자택은 총 면적이 1500평방미터였으며 면적이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도 최고급이었습니다. 다양한 고대 유물과 골동품, 수영장, 헬스장 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는 20명의 가정부와 10명의 경호원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식주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친척들이 자신이 부자인지 몰라 하는 걸 보고 그는 스스로 나서서 하나하나 친척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몇만 위안씩 주는 것이 일상이었고 결국 친척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춘평에게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매일 그의 집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긴 줄을 만들었고 정부에서 그들의 가정에 질병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이춘평이 결코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마카오로 가서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1억 5천만 위안, 약 297억 원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이 일로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도박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음을 바꾸어 각종 자선기관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4,300만 위안, 약 85억 원의 집세 중 95%를 기부했고 하루에 7만 위안, 약 1,386만 원을 기부하며 20년 동안 총 6억 3천만 위안, 약 1,24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100년 자선 1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거액을 준 할리우드 여배우에 대해 이춘평은 언론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아내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가 자신의 자녀를 갖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1992년과 1993년생인 2명의 여성은 자발적으로 이춘평에게 시험관 아기를 낳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63살이었던 이춘평은 첫 번째 시험관 아기 시도에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3개월 후에 다시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춘평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그들을 교육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하게 할 것이며 내 자선 사업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한케이라는 여성은 이춘평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운명은 그에게 큰 장난을 쳤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이춘평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케이는 치매에 걸린 그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 한케이가 그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며
모든 재산은 그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춘평의 보디가드가 그를 요양원에서 몰래 데리고 나와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게 만들었으며 그 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가정부와 결혼식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증명서와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춘평의 여동생들이 등장하며 너희들은 모두 사기꾼이다. 이춘평의 돈은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의 합법적인 상속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에 대해 이춘평은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매일 밤 누군가가 나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가 서명한 계약서들도 모두 의식이 흐릿할 때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100억 자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에서 늙어선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한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오드리 헵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리 마틴이라고 하며 심지어 찰리 채플린의 전 아내 폴의 고다드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대체 누구였는지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미스터리 수사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일 저녁 9시 홍콩 라디오 방송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국영이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데다 그날이 바로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많은 장국영의 팬들은 심지어 이런 불쾌한 농담을 왜 하는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장국영을 구조한 경찰과 퀸메리 병원이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며 이것이 만우절 장난이 아님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국영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국영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 홍콩의 거리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영화팬들이 비록 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장국영이 세상을 떠난 현장에 모여 꽃과 카드를 바쳤습니다. 누군가는 장국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재능에 비하면 그의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인품에 비하면 그의 재능도 아무것도 아니다. 2003년 4월 8일 장국영의 장례식장에는 홍콩의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유명 스타들이 직접 장국영을 묘지까지 동행하며 배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연예계에서 얼마나 큰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그 명성이 퍼져있던 슈퍼스타가 마지막으로 유서에 나는 평생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설 같은 장국영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는지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부는 그가 중병에 걸려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고 추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연기에 너무 몰입해 극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었다고 의심하며 또 일부는 그의 감정 생활에 큰 변고가 있어 배신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장국영의 사망 8주년이 지난 후 그의 생애 마지막 하루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해주었습니다. 장국영의 본명은 장발종이며 1956년 9월 12일 홍콩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장화래는 홍콩에서 유명한 재단사였고 어머니 판호교는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장국영은 막내로 가족들 사이에서는 십자라고 불렸습니다. 장국영은 많은 가족들과 좋은 경제적 조건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잘 벌었지만 동시에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했습니다. 장국영의 생모 외에도 2명의 첩을 두었고 그는 홍콩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인 반도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종종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어머니 판호교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신이 잘못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남편과 다투었고 그 불만을 자녀들에게까지 전파하며 자녀들과의 친밀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평소 부부는 사업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사가 있는 와이차이에서 자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국영은 아버지와 만나는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한 번은 장국영이 아버지의 사무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친척들이 그에게 농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차 한 잔 사주지 않았어? 그러자 장국영은 우리는 서로 모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Y차이의 별장에서 장국영은 가장 어린아이였지만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는 형들과 누나들과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3살 때 장국영은 혼자서 영국으로 떠나 중학교를 다녔고 그 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영국 리즈 대학교에 입학하여 섬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을 앓게 되어 학비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국영은 학업을 중단하고 홍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본 장국영은 이 집에서 더 이상 그가 그리워할 만한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고 싶지 않았고 결국 홍콩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시절 장국영은 신발을 팔고 청바지를 팔았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잡일을 하기도 했지만 모두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시간은 1977년으로 향합니다. 21살의 장국영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닉스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후 친구의 권유로 그는 아시아 음악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지만 장국영은 영어곡 아메리칸 파이로 홍콩 지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날 대회를 주최한 홍콩 리디 텔레비전은 장국영에게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장국영에게 월급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일이 없었던 장국영은 이 제안에 매우 기뻐하며 즉시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장국영은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장국영은 리디 텔레비전에서 매달 주는 급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집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겨우 생활비만 간신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장국영은 폴로그램 레코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폴로그램과 협력해 발매한 앨범은 성숙하지 않다, 작은 닭소리 같다 라는 비판을 받았고 앨범이 출시된 지 2주 만에 가격이 발매 비용을 밑돌았습니다. 장국영이 처음으로 참가한 공개적인 노래 경연에서 2,000명이 넘는 관객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장국영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관객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을 응원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듣고 보니 빨리 집에 나가서 쉬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983년 폴로그램 레코드 회사는 장국영과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계약이 끝났으니 우리는 더 이상 너와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그 당시 장국영은 자주 혼자 울었고 자신이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인 진숙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진숙분은 홍콩 화성 엔터테인먼트에서 아티스트 부서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화성 엔터테인먼트는 음반 부서를 설립하고 신인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숙분은 식사를 하던 중 장국영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장국영에게 그가 이 회사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폴로그램에서 계약이 종료된 장국영은 흔쾌히 천숙분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그녀의 첫 번째 계약 아티스트이자 화성 음반회사에서 첫 번째로 매니저 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천숙분은 장국영에게 앨범 바람은 계속 불고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장국영은 야마구치 모모에의 사요나라의 저편을 리메이크했는데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는 팬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앨범에는 영화 삽입곡인 묵묵히 상류로도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곡의 가사 중에는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실패를 만나면 다시 처음부터. 나는 그 고통이 힘이 되길 바라며 묵묵히 눈물을 참고 상류로 나아간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후 장국영과 천숙분은 도쿄 음악제에 게스트로 참석했으며 일본 가수 키카와 코우지가 부른 모니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두 사람은 동시에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숙분은 이 노래가 장국영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며 결국 이 노래의 저작권을 얻어 장국영에게 리메이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모니카는 홍콩 음악계에서 첫 번째로 동시에 10대 중곡 금곡, 10대 힘있는 금곡이라는 두 가지 영예를 얻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앨범 장국영이 40만 장 이상 판매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국영을 신인에서 최고 인기 가수로 끌어올려 거의 전 아시아가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1985년 더 많은 훌륭한 곡들이 등장하면서 장국영은 홍콩체육관, 즉 홍관에서 10번의 개인 콘서트를 열었고 매해마다 관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곡이 유명해진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는 영웅본색, 천녀이혼 등 영화에도 연속적으로 출연했습니다. 만약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드라마 초반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본 영화가 바로 영웅본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국영이 슈퍼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결코 남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내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매우 배려가 깊었습니다. 한 번은 장국영과 매연방이 함께 뉴욕에서 공연을 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묵게 되었고 어느 날 한 남자가 매연방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매연방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장국영이었습니다. 이후 장국영과 매연방은 해외 공연을 갈 때마다 항상 연결된 2개의 방을 예약했습니다. 장국영은 매연방이 잠든 후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매연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빠 앞에서는 나는 완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여자아이로 돌아갈 수 있죠. 강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오빠가 나를 지켜주니깐요. 그는 정말 나를 아끼는 오빠예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이 결핍된 장국영은 역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1985년 홍콩 10대 힘있는 금곡 시상식에서 장국영은 3곡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시상식을 진행한 사회자 채풍화는 순간의 영광이 영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매우 불만족스러워했지만 장국영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국영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장국영 외에도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슈퍼스타 알란탐이 있었습니다. 2사람은 거의 홍콩 음악계의 각종 상을 독점했습니다. 비록 2사람은 스타일이 달랐고 서로 갈등은 없었지만 2사람의 팬들 사이에서는 자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2사람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환호성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음반가게 사장들은 2사람의 팬들의 감정을 이용해 가게 입구에 2사람 앨범의 실시랑 판매량을 공개하며 비이성적인 팬들을 자극해 과도하게 앨범을 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사건을 일으키도록 부추겼죠. 1988년 알란탐은 지친 모습으로 모든 경쟁적인 노래 시상식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자 알란탐의 팬들은 장국영에 대한 원한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장국영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고 심지어 꽃다발과 허나물, 종이돈까지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국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인데 왜 상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것일까요? 我就覺得咁樣嘅，即係大家我同阿倫咧就好朋友，咁不過咧有陣時即係為咗即係爭啲乜鬼獎咁喺度，即係爭到無端白事都唔知為乜係嘛？不過我已經即係同我班歌迷講咧，就即係凡事以和為貴，咁樣咧佢哋又好聽我話嘅，咁啊所以咧就即係我諗以後都唔會有任何嘢發生啦。即係希望阿倫都同我講過話，一定要嗰啲歌迷咁，如果唔係咧，嗰啲就唔係佢啲歌迷嚟嘅，唔肯認係佢啲歌迷。 1989년 장국영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으며 33살 생일을 갓 지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팬들은 그들의 우상이 어떤 새로운 곡을 발표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국영은 커튼을 하나 열었고 그 위에는 장국영 가요계 은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홍콩 홍관에서 33회의 은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서 항상 팬들을 아끼던 장국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데뷔곡인 바람은 계속 불고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요계를 떠나며 작곡한 기념곡 바람이 다시 일 때를 불렀습니다. 가사 중에는 그저 뜨거운 박수로 나를 보내주길, 이후엔 평온한 삶도 나쁘지 않겠지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한 곡은 팬들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俾我吹出邊闖下，就算係焦頭爛額，我都一定要闖出個名堂。 가요계를 은퇴한 후 장국영은 영화계에 집중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영화 태양별이가 개봉되었고 이는 홍콩 영화 역사에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유일한 중국어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많은 관객들에게 장국영을 기억하게 만든 작품이 되었습니다. 1997년 장국영은 왕가희 감독의 예술영화 해피투게더에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2작품은 모두 동성애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국영의 성적 지향에 대해 외부에서 점차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았던 시대에서 관객과 언론, 신문 등은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장구경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장구경은 실제로 타임즈 잡지에서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1977년 21살의 장구경은 리디 텔레비전 방송국에 막 들어갔고 그곳에서 막 데뷔한 17살의 모순균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모순균은 그 당시 얼굴이 통통했으며 장구경은 즉시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그들이 서로 충분히 친숙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함께 쇼핑을 해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모순균은 그때 그들이 어디를 가든 장구경이 항상 그녀의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구경은 그때 젊고 감정적인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순균은 크게 놀라며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구경은 계속 홍콩에서 활동을 이어갔고 모순균은 4년 후 프랑스계 중국인 사업가인 문서양과 결혼했습니다. 모순균은 장구경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여자친구였습니다. 2001년 모순균은 장구경을 자신의 새 프로그램 첫 번째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장구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네가 나에게 결혼을 허락했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1982년 12월 19일 장구경은 리젠트 호텔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당학덕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둘만 아는 오랜 친구의 재회였습니다. 당학덕은 장구경보다 3살 어리며 상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어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당학덕은 장구경 어머니의 대항자로도 알려져 있었으며 학교 시절에는 캠퍼스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은행업에 진출하여 고위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파티에서 재회한 후 장구경과 당학덕은 매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점은 장구경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홀로그램 음반사와의 계약이 끝날 무렵이었고 아직 천숙분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장구경은 집세를 낼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학덕은 주저하지 않고 몇 달치 자신의 월급을 모두 장구경에게 빌려주었고 이는 장구경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구경은 매우 로맨틱한 성격의 소유자로 일을 빠르고 급하게 처리하며 때때로 충동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반면 당학덕은 성격이 차분하고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 장구경에게 강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매번 콘서트를 준비할 때마다 장구경은 자신을 방에 가두고 몇 시간씩 연습하며 개인적인 일은 모두 당학덕에게 맡겼습니다. 장구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는 더 잘해줍니다. 1987년 한 잡지에서 장구경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장구경은 도널드 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 인해 팬들은 장구경에게 많은 도널드 덕 인형을 선물했지만 이후 사람들은 그 도널드 덕이 실제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학덕은 장구경에게 은색 비틀 차량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평소 차를 몰고 다니며 거침없는 장구경은 한 번은 많은 미디어 앞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20분 넘게 신경 써서 주차를 했습니다. 차가 긁히진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 차의 번호판은 DC339로 광둥어 발음으론 탕장 장장구라는 의미였고 이는 탕과 장이 오래오래 함께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1989년 장구경이 가요계를 떠난 후 그는 캐나다에서 영화과정을 배우기 위해 떠났고 당학덕도 그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유시간이 있을 때 일본 하코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는 동안 장구경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노천 온천에 몸을 담그고 동쪽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싶어. 하코네에서 두 사람은 바이킹도 탔고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구운 오징어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파파라치는 이 연인들을 놓치지 않았죠. 1995년 장구경과 당학덕은 함께 새집을 보러 갔고 그들은 전반적으로 파파라치에게 쫓기며 촬영을 당했습니다. 장구경은 화가 나서 차를 돌려 파파라치의 차에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파파라치의 카메라를 빼앗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당학덕은 동계되었고 그의 경력, 직장, 심지어 장구경이 당학덕이 관리하는 은행에 예치한 금액까지 잡지에 실렸습니다. 1997년 잡지 일주간의 사작인 여지영은
파파라치를 시켜 장구경의 집에 잠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침실까지 장구경의 사생활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구경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이사해야 했습니다. 장구경은 아마도 파파라치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홍콩 레드홀에서 열린 97년 연말 콘서트에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당학덩을 위해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 라는 노래를 불렀고 14년 동안 그와 함께한 연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홍콩은 1991년에야 동성애를 비공식 법률로 통과시켰습니다. 20세기 말 홍콩 사회에서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장구경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0월 장구경과 당학덩은 거리에서 다시 기자들의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구경은 기자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당학덕의 손을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팬들조차 이번 세기 가장 확고하게 잡은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장구경의 가수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5년 장구경은 가요계를 떠난 지 6년 만에 홍콩 락 레코드의 강력한 요청으로 결국 가요계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첫 번째 복귀 앨범 애완동물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복귀에 팬들은 자연히 기뻐했지만 일부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구경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마음을 바꿨지만 그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 6년 전에 내가 음악계를 떠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도 변했고 팬들도 성장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아이돌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이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노래하고 싶었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답했습니다. 장구경은 영국에서 섬유와 의류를 배운 경험이 있어 자신의 무대 의상에 대해 대중과 다른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출연한 97년 연말 콘서트에서 그는 대담하게 빨간색 하의를 신고 선명한 빨간 입술로 무대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런 전위적인 개념은 홍콩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열광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장구경은 파리로 3번 여행 가며 패션 거장 폴 고티에와 만났습니다. 고티에는 장구경을 위해 스커트 하이힐, 허리 위까지 오는 긴 머리 스타일을 창조하고 2가지 완전히 다른 의상 테마를 정하여 공연이 마치 패션쇼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이 끝난 후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은 장구경이 매우 멋있다고 칭찬하며 그것이 아주 멋있는 쇼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도에서는 장구경의 화장이 세다코 같다고 하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장구경을 타고난 공연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미국 타임지도 그를 극도의 열정과 패션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홍콩 언론의 보도에서는 공연 당일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조명과 음향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장구경이 머리를 길렀고 여성복을 입었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장구경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콘서트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홍콩 언론이 진정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다시 영화에 대한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영화 예술을 깊이 사랑했고 언제나 감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캐나다에서 영화 공부를 했던 것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2002년 장구경은 한 이야기를 구상하고 유명 작가 허기평에게 각본을 의뢰했습니다. 그는 작품의 제목을 도심이라고 정하고 여러 유명 인사를 캐스팅했으며 중국 본토 투자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구경은 엽서 속 중국 칭다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영화 촬영지를 칭다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던 중 홍콩 일부 언론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3월 8일 한 언론 매체가 장구경이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려 했던 도심의 줄거리를 폭로했고 예상치 못한 폭로에 장구경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해 그는 도심의 시나리오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4월에 장구경은 중국 칭다오를 직접 답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엽서 속 아름다운 풍경은 이미 현대적인 건축물로 대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상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이 배경과 어울리지 않았고 결국 각본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영화 제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던 자본가가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약속했던 지원이 무산되었습니다. 장구경이 모든 희망을 걸었던 이 영화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에 장구경은 밤을 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이 떨리고 자주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호주로 가서 의사를 만났고 의사는 그에게 휴식을 취하고 담배와 술을 모두 끊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구경은 이미 음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녹음해야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음반을 녹음하는 동안 그는 위산 역류로 고통을 받았고 목이 화상 입듯이 손상되어 목소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장구경은 여러 번 녹음을 했지만 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담배를 피우며 감정은 불안정해졌고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장구경은 자신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았고 의사는 그에게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장구경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이 항상 물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냐고. 얼굴에 웃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아마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병의 원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불만, 타인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2002년 한 해 동안 장구경은 여러 명의 대가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고 장구경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002년 9월 12일 그는 홍콩 카도리힐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함께 46번째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달 후 그는 수면제를 복용한 채 발견되었지만 다행히도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장구경의 상태는 이미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2002년 초 장백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구경은 직접 병문안을 갔고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부적을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매연방은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게스트로 초청된 장구경은 당시 위장병이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는 즉시 공연에 몰입했고 매연방과 함께 두 사람의 마지막 듀엣곡인 방화절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그가 심각한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03년 3월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장구경에게 백용왕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평소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던 장구경이었지만 그 제안을 듣자마자 바로 승낙했습니다. 장구경은 직접 백용왕에게 연락해 태국으로 가서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앞둔 1시간 전 백용왕은 갑자기 만날 필요 없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백용왕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장구경의 삶이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울 수 없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03년 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장구경은 당학덕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장구경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배드민턴 경기는 결국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장구경은 절친한 디자이너 막화병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1시 홍콩 코즈베이 웨이의 퓨전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구경은 자동차를 몰고 목적 없이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장구경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빠르게 질주하며 차라리 이대로 사고가 나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자신이 막화병과 점심 약속을 했다는 것이 떠올랐고 결국 그는 차를 돌려 센트럴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방을 잡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후 1시 막화병이 퓨전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장구경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반소매 셔츠에 밝은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막화병이 자리에 앉자마자 장구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가 기침을 했어. 너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야? 당시 사스 유행이 한창이었던 시기였기에 장구경은 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약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장구경은 파스타 한 접시를 시켜 비교적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내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을 계속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장구경은 막화병에게 다소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네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막화병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마 수면제를 먹을 것 같아. 그러면 혹시 가족들이 발견하면 살릴 수도 있잖아.
그러자 장구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뛰어내리는 게 가장 깔끔하지. 이 말을 듣고 막화병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게다가 뛰어내리면 다른 사람까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장구경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같이 미국에 가줄게. 거기 가서 의사한테 진료받으면 되잖아. 미국에 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장구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쓰촨에 가보라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사스 유행이 한창이라 어디든 갈 수가 없어. 점심을 먹고 난 후 장구경은 막화병을 회사로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장구경은 매우 조심스럽게 손으로 무엇도 만지지 않으려고 했었고 이는 분명히 사스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나타내었습니다. 헤어질 때 장구경은 막화병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돼. 막화병은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장구경에게 말했습니다. 막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굳이 전화할 필요는 없지. 일이 있으면 내일 얘기하자. 막화병과 헤어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숙분이 장구경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장구경은 중환에서 차를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진숙분은 다시 누가 함께 마시냐고 물었고 장구경은 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숙분은 그에게 약간 책임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다니 나를 불렀어야지. 전화가 끊기기 직전에 장구경은 갑자기 이번 기회에 홍콩을 좀 제대로 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진숙분은 장구경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즉시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장구경은 이를 수락하며 문화호텔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쯤 진숙분은 호텔 로비에서 오랫동안 장구경을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구경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구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자 진숙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장구경, 난 이미 도착했어. 너 어디에 있어? 장구경은 5분 후에 호텔 정문 앞에 가서 나를 기다려. 그러면 내가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진숙분은 그대로 했지만 5분이 지나도 장구경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시 43분, 갑자기 큰 폭발음이 진숙분의 귀에 들리며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출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고 호텔의 난간은 부서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며 그 사람 옆에는 버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진숙분은 이것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구경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호텔 문 밖으로 달려가 장구경의 차를 막으려 했고 그가 그 장소를 지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걸음쯤 뛰었을 때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진숙분은 즉시 방향을 바꾸어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숙분이 급히 한 가지 행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장구경의 위를 덮어 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장구경은 급히 퀸메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7시 6분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입원 전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나이는 46살이었습니다. 문화호텔의 방에는 이런 글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여러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이 리페이 교수님,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탕탕. 가족들, 나는 평생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마지막 그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장구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러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장구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생전에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매우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층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면 얼굴이 망가지게 될 것이며 사실 장구경은 고소공포증도 있었습니다. 모순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구경은 매우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두려워하며 제 손을 꽉 잡았고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런 장구경이 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장구경의 마지막 작품인 이도공간은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로 언급되곤 합니다.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자주 영적인 환영을 보고 이에 대해 장구경이 연기한 심리학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후 평소 영적 현상을 믿지 않던 심리학자는 전 여자친구의 영혼을 보고 그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전 여자친구는 옥상에서 뛰어내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장구경이 연기한 심리학자는 환자의 병력을 살펴보며 우울증이란 단어를 특이하게 동그라미를 치며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장구경의 유서 첫 문장에서 등장한 우울증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구경이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현실과 구분이 어려워져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도공관이 촬영된 시점은 2001년 말이었고 영화가 개봉된 2003년과 장구경의 사망 사이에는 약 1년 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장구경과 당학덕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구경이 사망한 다음 날 홍콩의 한 연예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구경은 4월 1일에 당학덕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구경이 한 젊은이와 만났고 그 사람이 장구경에게 내린 저주로 인해 자살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월 2일 새벽 3시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당학덕은 목욕 가운을 입고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에 나온 연인은 사실 자신의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당학덕에게 이 순간 당신은 장구경을 사랑하나요? 라고 묻자 당학덕은 격양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이 순간? 왜 하필 이 순간인가요? 사람들은 장구경 생전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대다수가 그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9년 인터뷰에서 진숙부는 목이 메어 자신에게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우울증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때 다른 연예인의 공연 준비로 바빠 장구경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其实我当时对这个病啊，可能就是比较不了解。我是尽量去做，尽量去帮，尽量去跟他聊天，尽量去做。但是当时我是梅艳芳跟张学友我在走托，给他的时间可能不够多，但是我也没想到这个病会那么严重。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장구경이 자살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당학덕이 아니라 진숙분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 진숙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마 저를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맡기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또 당학덕 씨가 너무 슬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했을지도 모르죠. 진숙분은 정말로 잘 처리했습니다. 홍콩처럼 스타들의 사생활이 자주 노출되는 도시에서 장구경의 사망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사진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장구경이 사망하기 전에 진숙분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진숙분이 오면 자신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3년 진숙분은 장구경을 위해 계속 사랑해 10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현장에 모였고 그날 밤 마지막 곡은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 라는 대합창이었습니다. 이는 장구경이 그 당시 무대에서 사랑하는 사람인 당학덕에게 용감하게 고백했던 곡입니다. 이때 현장의 대형 스크린에 당학덕의 메시지가 나타났고 그 내용은 대략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지만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네요. 나는 나 자신에게 당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물처럼 흐르고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오직 사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장구경을 사랑합시다. 장구경이 세상을 떠난 후 당학덕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않고 늘 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지 20년이 지나도 그의 삶 곳곳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옛집에서 살고 장구경이 남긴 애완동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구경의 생일이나 기일이 오면 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추모의 글을 올리며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학덕은 장구경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았으며 20여 년 전 장구경의 사망 소식에서 그의 이름은 장구경의 가족들보다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